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인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거나 이게 뭘까? 개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예시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 같이 살펴보려고 요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요, 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된 모든 구체적인 어떤 사물, 상황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시라는 게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게 시 아니겠어요? 그 정서를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상관물들,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그 중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감정이입물입니다. 감정이입물. 자, 객관적 상관물 중에요. 화자의 감정과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 이럴 때 화자의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에 이입시켜서 표현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현대시에도 굉장히 많고 고전시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서술어나 수식어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소월의 산유화예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요 작은 새, 얘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새가 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화자의 감정도 지금 슬픔, 고독감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새가 마치 나의 슬픔이 이입돼서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또 김소월의 시이네요. 초혼, 혼을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는 사실 추모시예요. 추모시.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한 시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자, 지금 시간적 배경조차 애상적인 분위기를 줘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체크는 안 했지만 여기서 붉은 해도 붉은 해. 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해에 대한 정서는 안 나있잖아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감정이입물이라고 보진 않아요. 자, 그런데 뒤에 요거랑 비교해보세요. 사슴의 무리는 슬피 운다라고 감정이 나오죠. 감정. 그래서 요 사슴의 무리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네모 박스에 놓은 것들이 감정이입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석의 여승, 요시는 선생님이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승의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상공도 그래서 어떻게 울어요? 서럽게 울잖아요. 서럽게 울은. 자, 그래서 요런 감정이 바로 이 여승의 감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수복의 봄비 부분입니다. 자, 비 그치면 강나루 긴 언덕에 무슨 풀빛? 서러운 풀빛.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죠. 풀빛은 사실 그냥 풀빛인데 내가 서러우니까 애상적이니까 서러워 보이는 겁니다. 감정이입물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선생님 유튜브 이 채널 이름이 별 해는 셈이잖아요. 여기에서 따고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별을 세다 보니까 뭐예요? 이 벌레가 밤을 새워 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우는 거예요? 지금 화자는 굉장히 부끄럽고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슬픔 이것을 이입시킨 감정이입의 대상이 여기서는 벌레라는 얘기예요. 자, 고전 시가도 좀 알아볼까요? 자, 정과정이라는 가장 오래된 유배 시가입니다. 유배 시가. 자, 화자의 정서 나오잖아요. 내 님을 그리워서 울고 지내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접동새가 굉장히 구슬프게 우는
야행성 새입니다. 야행성 새.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님을 그리워 울고 산 접동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접동새에 이입시켜서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대부분 새가 운다라고 하면 슬픔, 마이너스 정서가 많은데, 자, 상춘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춘곡이 뭐예요? 봄을 맞이한 노래예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겹단 말이죠. 자, 그래서 수풀에 운다라고 표현했지만 왜 우는 거예요? 춘기를 이기지 못하여. 춘기를 이기지 못하여.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흥겨워서 소리마다 교태스럽구나 라고 했어요. 아양을 떠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풀에 우는 새는 굉장히 흥겹게 우는 그런 새의 모습을 여러분들 긍정적인 정서를 이입시킨 대상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 중에 하나인데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겉으로 눈물이 디고, 디고라는 거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강적 이미지 드러나죠? 하강적 이미지 속 타는 줄 모르는 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촛불이 촛농이 떨어지는 그 모습 있죠? 그 촛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눈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것도 감정이입의 대상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노래 이것도 시조인데요. 단종과 이별한 후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막 시냇물이 흘러가요. 시냇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내 마음과 같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간대요. 울면서. 바로 단종과 이별하는 슬픔. 그리고 단종을 지금 유배지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그 죄책감, 요렇게 흐르는 물에 감정이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거 사설시조네요. 귓돌이 어여쁘다. 어여쁘다라는 게 뭐예요? 불쌍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저 귓돌이. 자, 귓돌이가 불쌍해 보여. 왜? 너무너무 슬프게 울어. 슬프게. 계속 운다. 이런 감정 표현이 나오죠. 자, 귓돌이가 왜 슬프게 운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독수공방에 대한 시거든요. 님과 이별한, 님이 부재한 상황을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들을 쭉 보니까 대충 감정이입물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객관적 상관물 가운데서도 화자의 감정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 어떤 감정 상태에 해당되는지 이런 서술어나 수식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는 좀 반대로 정서 자극물이 있는데요.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자, 화자의 감정과 객관적 상관물이 완전히 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그런 경우에도 그쵸? 화자의 감정을 훨씬 더 고조시켜 줌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시입니다. 들국. 자, 산마다 단풍이 절이 고와요. 너무 예뻐요. 단풍놀이 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나는 단풍놀이를 같이 할 님이 없네? 당신이 안 오시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당신이 안 오는데. 자, 지금 시적 상황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곱고 아름다운 자연물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가 대비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서정주의 추천사입니다. 추천사. 추천이 근해예요. 근해. 요거는 그 춘향이 이야기를 약간 좀 모티브로 해서 쓴 시인데요. 춘향이가 근해 뛰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근해는 뭐예요? 줄이 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근해를 타고는 저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한계를 노래한 시인데, 자, 바로 나와 대비되는 대상이 나오죠? 자, 이 달은 서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 자, 근데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대비되죠. 자, 서로 가는 달. 이 달이라는 거는 이 서쪽은 사실 불교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은 이런 초월적 세계로 갈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다. 매여 있는 존재. 어떤 운명적인 한계에 대한 그런 노래를 그런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렇게 달과 대비를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의 감정이 대비되는 예시로 가장 많이 보는 게 황조가입니다. 황조가. 고대가요죠. 선생님이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자, 훨훨 나는 저 꾀꼬리가 있어요. 암수가 서로 너무 다정해요. 정다워요. 자, 그런데 뭐예요? 나는 지금 외롭다라고 표현하죠.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같이 갈 상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예요. 혼자. 외롭다. 그래서 이 꾀꼬리랑 대비되는. 그래서 이 꾀꼬리를 보면서 이 나의 외로운 감정이 훨씬 더 고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화자의 감정과 대비를 이루면서 화자의 감정을 좀 더 고조시키고 심화시키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 종류가 있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비슷해요. 정서 자극문인데 여기서는 객관적 상관물을 보고는 화자의 정서가 불러 일으켜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환기시켜주는 또는 촉매가 되는, 매개체가 되는 요런 정서 자극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시 좀 길거든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나와요. 얘네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얘는 여전히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의 고개를 어떻게 떨구게 만드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면서 뭐예요? 화자가 부끄러움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환기시켜주는 거죠. 얘네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요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풀벌레 소리가 슬피 또는 풀벌레 소리가 뭐 구슬프게 뭐 이런 그 서술어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 상황만 주는 거예요. 상황만. 그래서 감정이입은 아니고요. 이 풀벌레 소리가 무엇을 자극시키느냐. 자, 지금 시적 상황이 앞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날 밤에 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전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아도 우리가 왜 화자의 그런 울음소리를 느낄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풀벌레 소리가 화자의 슬픈 그런 울음소리를 환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김춘수의 강우라는 시, 이거 올해인가 작년인가 수능특강에 나왔던 시인데요. 자,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옵니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려. 밖을 기웃거린다는 건 뭐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자, 기대하는데 금세 풀이 죽죠? 뭐예요? 실망한 거잖아요. 기다리는 대상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바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거든요. 이 시가. 그 아내의 죽음을 계속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근데 이 비가 오게 됨으로써 이 죽음을 인식하고 이 슬픔과 절망감을 더욱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라는 것도 정서 자극물에 해당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김종길의 성탄제. 요런 거 중3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요. 자, 김종길의 성탄제도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 지금 이 시기를 다룬 노래입니다. 자,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지금 화자가 이제 도시 그리고 크리스마스 즈음이에요. 자, 도시에 살고 있는데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립니다. 이 옛날의 것이라는 거는 눈이에요, 눈. 눈. 이 눈이 막 내리니까 뭐야? 이 눈을 보고는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누구가 떠올랐냐면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탄제에 내리는 이 눈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다라는 거야.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환기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옛날의 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리움의 정서가 고조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전시가도 한 편 넣어놨네요. 고전시가. 자, 이거 송민곡. 송민곡 뭐예요? 그쵸? 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바로 연군 충신 연주지사를 노래한 시인데요. 자, 이 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어요. 빈 배.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비어 있잖아요. 나도 뭐예요? 님이 부재예요. 내 옆자리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뭐예요? 모첨 찬 자리에. 모첨이라는 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는데 거기에 반벽 청등이 걸려 있어요. 반벽 청등. 벽 중간에 등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등불이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라는 얘기예요. 등불을 켜놨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비어있는 배,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 밝게 켜져 있는 등불, 이런 걸 보면서 화자가 외로움을 더욱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죠? 화자의 정서를 고조 심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 대상물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자의 분신 역할을 하는 화자의 대리물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거 보세요. 백석. 선생님 백석의 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신이주 유동이라는 곳에서 박시봉네 집에 새들어 살았을 때 그 박시봉 집의 방에서 쓰십니다. 뭐 주소 같네요. 그죠? 주소. 자,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해요. 화자가. 왜? 이 갈매나무는 굳고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이 갈매나무를 보면서 바로 내가 저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어주는 화자의 분신입니다. 화자의 대리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시는 아니고 소설이네요. 소설. 소설에도 뭐 객관적 상관물 쓰일 수 있죠. 이 눈길은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치자나무가 지금 뭐예요?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낮에 땡볕을 여름에 서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화자의 상황이 이랬거든요.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참기 어려운 상황을 참아야만 하는 나의 처지. 바로 치자나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비슷한. 그죠? 자, 그래서 화자의 대리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도 송민곡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마지막 결사 부분이죠. 님에게 가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자가 차라리 죽어 없어져 나궐이 되어서, 나궐이라는 건 달이죠.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멀리서 달빛을 님에게 쏘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궐이라는 거는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상,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궐, 이런 것도 우리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대신하여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요. 화자의 분신이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화자의 감정과 대비를 이루면서 오히려 화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물이기도 하고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대상물, 감정이입물,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학 개념은요, 개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뭐 단어, 어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런 예시 작품들을 꼭 같이 보면서 이런 게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기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